여기 귀엽고 깜찍한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0대 코스프레 모델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사진작가로부터 모델로 서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그녀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홍콩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몹쓸 짓을 당한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는데요. 2014년 그해 겨울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아침, 우리에게 야시장으로 유명한 몽콕거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환경미화원 진씨가 쓰레기 집화장에서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성이 진씨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저기, 제가 근처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요. 옮길 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혹시 손수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멀끔한 얼굴에 예의 바른 말투,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의문의 남성에게 흔쾌히 손수레를 빌려줍니다. 15분 후, 남성이 손수레를 끌고 진 씨에게 옵니다. 손수레 위에는 비닐 재질의 큰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꽤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성은 혼자 낑낑대며 가방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진 씨가 나서서 그를 도와줍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들어 쓰레기통 안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물건인데 손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은 뭔가 물렁물렁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만지는 것 같았죠. 궁금해진 진 씨가 묻습니다. 아이쿠, 뭐가 이렇게 무겁대? 가방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성은 그냥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들어있다며 얼버무립니다. 가방을 버린 남성은 진 씨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남성이 떠난 후 진 씨의 마음속 의혹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상하다. 꼭 사람 같았단 말이지. 한참을 고민하던 진 씨가 쓰레기통 안으로 몸을 숙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버린 가방의 지퍼를 내려 그 안을 살펴봅니다. 가방 안에는 비닐봉지로 여러 겹산 정체 모를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진 씨는 칼로 물체를 싸고 있는 비닐봉지를 찢기 시작합니다. 무려 4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으아! 진 씨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찢어진 비닐봉지 사이로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의 여성이 보였습니다. 진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관에 보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은 먼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15세에서 16세 사이의 마른 몸을 가진 여성으로 추정합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두 손과 발 모두 결박된 채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여성은 하의가 벗겨진 채 목에는 나일론끈이 감겨 있었고 항문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는데 딱딱한 무언가로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남성의 체액과 다량의 알코올 성분이 발견되는데 분석 결과 알코올의 정체는 와인이었습니다. 부검인은 몸에서 관찰된 사후반점으로 보아 여성이 하루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몸에 혈흔이 발견됐고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수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생전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부검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추측합니다. 범인이 여성을 둔기로 공격하고 쓰러진 여성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은 살아 있었습니다. 곧 범인은 나일론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경찰은 여성이 들어있던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린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섭니다. 목격자 환경미화원 진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그가 쓰레기 집화장 인근 호텔에 묵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진씨의 진술을 토대로 쓰레기 집화장 인근에 있는 6개의 호텔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호텔과 주변 거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CCTV 영상에서 광동루에 있는 하버 호텔에서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용의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곧장 하버 호텔로 가 투숙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이 드러납니다. 이름
유장휘, 당시 나이 37세, 홍콩 사람으로 HSBC 은행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정리해고를 당한 뒤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그의 집은 하버호텔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깜판거리에 있습니다. 그는 결혼해 아내, 장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류 씨의 행적을 CCTV로 확인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오후 3시 49분 류 씨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빨간색 치마를 입은 긴 생머리의 소녀가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류 씨가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약 1시간 후 류 씨가 녹색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갔던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류 씨는 광둥로를 걸어 하버호텔로가 체크인을 합니다. 류 씨는 녹색 캐리어를 끌고 호텔방으로 들어갑니다. 30분 후 그는 호텔을 나와 다시 집으로 갑니다. 다음날 아침 류 장인은 호텔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진 씨를 발견한 류 씨는 손수레를 빌려 다시 호텔로 갑니다. 잠시 후 호텔 방에서 큰 가방을 가지고 나오더니 손수레에 싣습니다. 류 씨가 큰 가방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온 류 씨는 호텔을 나와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진 씨와 손수레에 싣고 온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12월 9일 오후 1시 45분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유장희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오는 류장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집 근처에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가 말합니다.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로 그런 거예요. 경찰은 류장희의 집에서 테이프로 감아놓은 휴대전화와 혈흔이 묻은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케첩병, 윤활제와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발견합니다. 류 씨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사용했던 샤오비라는 아이디만 알고 있었죠. 경찰은 류장희가 제공한 정보와 CCTV 영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름 곽혜명, 당시 나이 15세, 태국과 중국 혼혈입니다. 여느 10대 소녀들처럼 곽혜명 역시 최신 유행옷과 화장, 액세서리로 멋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곽혜명은 장난스럽고 명랑하며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곽혜명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학교 성적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언어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광동어, 한국어, 영어, 태국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곽혜명은 어린 시절부터 만화와 게임을 좋아해 코스프레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개성 있는 코스프레로 인지도를 쌓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곽혜명의 부모는 어린 딸이 짙은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곽혜명이 코스프레 하는 걸 결사반대합니다. 곽혜명은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후 가족들을 멀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곽혜명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아락과 동거를 시작하죠. 곽혜명은 코스프레 레스토랑의 한 종류인 메이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페이가 셌기 때문에 일하는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하는 틈틈이 여러 코스프레 행사에 참여합니다. 정성 들여 분장을 하고 관중 앞에 서죠. 곽혜명은 SNS에 다양한 코스프레 사진을 공개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귀엽고 앳된 얼굴, 섹시하고 강렬한 모습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고 그녀는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진작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녀의 인기가 높아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곽혜명은 메이드 카페 일을 그만두고 코스프레 전문 모델로 활동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곽혜명은 한 사진작가로부터 SNS DM을 받게 됩니다.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죠? 2시간 정도 촬영 가능할까요? 페이는 500 홍콩 달러고 중간에 쉬는 시간 30분 정도 줄게요. 촬영은 12월 8일에 진행될 거예요. 2024년 현재 홍콩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1.8 홍콩 달러인 걸 감안하면 10년 전이 그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곽혜명은 무척 좋아하며 사진작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12월 8일 사진작가와 약속한 촬영 날입니다.
한껏 차려입은 곽혜명은 남자친구 아락의 배웅을 받으며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류장희가 경찰에 체포되고 얼마 후 류 씨의 DNA가 곽혜명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국가수의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 결국 류장희도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엽기적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끔찍했죠.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류장희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류 씨는 집에서 놀며 아내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장모는 그런 사이를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12월 3일, 늘 그렇듯 빈둥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던 류 씨의 눈에 곽혜명의 SNS가 들어옵니다. 곽혜명이 마음에 들었던 그는 사진의 시옷도 몰랐지만 사진작가라고 속이고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만나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합니다. 12월 8일, 오늘은 곽혜명과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류 씨는 ATM기에서 6천 홍콩 달러를 인출합니다. 곽혜명을 만나기 전에 촬영에 필요한 의상을 사려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는 곽혜명을 만나서 함께 옷을 사기로 합니다. 곽혜명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옷가게에 갑니다. 류 씨는 자기 취향대로 야한 옷을 고르고 류 씨가 고른 옷을 본 곽혜명이 기겁하며 말합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입을 옷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옷을 입고 촬영하는 건 어떨까요? 류 씨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승낙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류 씨가 카메라를 집에 두고 왔다며 곽혜명에게 카메라를 가지러 같이 집에 가자고 말합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좋지 않네요. 곽혜명은 낯선 남자의 집에 가는 게 꺼려졌지만 계속되는 그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그의 집에 따라갑니다. 사실 이것은 곽혜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하려는 류 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곽혜명을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류 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곽혜명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류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냥 여기서 촬영하자. 자, 어서 옷 갈아입고 와. 곽혜명은 류 씨가 말을 바꾸자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집에서 찍기 싫어요. 그냥 원래대로 밖에서 찍어요. 곽혜명이 고분고분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류 씨는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류 씨가 화를 억누르며 소파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말이야.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사람들이 날 비웃고 손가락질했어.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돈도 없고 너무 비참해. 15살 앞에서 하는 37살의 신세 한탄이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곽혜명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녀는 당혹스러웠지만 어떤 위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돈은 쉽게 벌면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델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했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곽혜명은 머리를 쥐어짜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15살에게 이 상황은 어렵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부분이 류 씨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그는 분노합니다. 류 씨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곽혜명도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류 씨가 케첩병을 집어들더니 곽혜명의 머리를 미친 듯이 내려칩니다. 곽혜명도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껏 저항해 보지만 성인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곽혜명이 쓰러지자 류 씨는 테이프로 곽혜명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살 수 있어. 류 씨는 곽혜명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이때부터 류장휘의 변땡 본능이 폭발합니다. 류 씨는 와인을 가져와 곽혜명의 항문에 쏟아붓고 코르크 마개를 꽂습니다. 그리고 곽혜명에게 남은 와인을 억지로 먹입니다. 류 씨는 이렇게 하면 곽혜명이 술에 취해 이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런 짓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류 씨는 몹쓸 짓을 반복합니다. 일을 마친 그는 깜짝 놀랍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올 시간입니다. 겁이 난 류 씨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일론끈으로 곽혜명의 목을 조릅니다. 그녀의 숨이 멎습니다. 류 씨는 죽은 곽혜명을 녹색 캐리안에 넣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류 씨는 곽혜명의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감아 냉장고 안에 숨깁니다. 그런 다음 집을 치우고 곽혜명이 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류 씨는 곽혜명을 유기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유기 장소를 찾아다니던 류장희는 욕구를 느낍니다. 그는 급히 집 근처에 있는 하버 호텔로 가 캐리어 안에서 곽혜명을 꺼내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짐승도 안 할 짓을 합니다. 이후 류 씨는 곽혜명의 옷을 호텔 주변 쓰레기통에 버리고 곽혜명을 유기할 마땅할 장소를 찾을 때까지 우선 호텔에 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백수인 그에게 호텔 숙박비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더 저렴한 방을 구하러 다녀보지만 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류 씨는 다시 곽혜명이 있는 하버 호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곽혜명을 상대로 다시 몹쓸 짓을 합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아내에게 전화해 저녁 데이트 약속을 잡습니다. 류 씨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 집으로 가서 다시 깨끗이 청소합니다. 저녁 7시, 류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TV를 봅니다. 그러다 류 씨의 아내가 류 씨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합니다. 다쳤어? 아까 계단에서 넘어졌어. 그때 생긴 건가 본데. 류 씨의 아내는 남편이 직장을 잃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여보, 꼭 당신이 돈을 벌지 않아도 돼.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마. 분명히 다시 기회가 올 거야. 류 씨는 호텔에 두고 온 곽혜명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12월 9일 아침 7시 아내가 출근하자 류 씨는 비닐봉지와 큰 가방을 가지고 곽혜명이 있는 하버 호텔로 갑니다. 호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곽혜명이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로 곽혜명을 여러 겹 감싼 다음 서둘러 가방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환경미화원 진 씨에게 손수레를 빌립니다. 류 씨는 손수레에 곽혜명이 든 가방을 싣고 쓰레기 집화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곽혜명을 버리죠. 류 씨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호텔에 나온 그는 어머니를 만나 함께 아침을 먹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합니다. 류 씨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지나가기를 빌며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착하게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류장희는 대체 왜 이런 희대의 변땡살인마가 된 걸까요? 류 씨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어머니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류 씨의 어머니는 이혼을 합니다. 류 씨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과 어머니 모두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특히 형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숨을 끊겠다며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전신마비가 됩니다. 이후 류 씨의 형은 열애 동안 누워서만 지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류 씨는 태어날 때부터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죠. 어릴 때 공중 화장실 안에서 그가 낯선 사람에게 추행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를 지키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내내 류 씨를 괴롭혔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류 씨는 키가 작고 겁이 많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온 후에도 류 씨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는 늘 혼자였죠. 2000년, 류 씨는 도박에 빠져 큰 돈을 잃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류 씨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사겠다는 목표로 밤낮 없이 일합니다. 2007년, 류 씨는 HSBC 은행 보안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동료들로부터 외면받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7년 동안 그는 한 번의 승진 기회도 얻지 못했고 7년 동안 월급도 고작 1000홍콩 달러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류 씨는 은행에서 해고됩니다. 수입이 줄어든 류 씨와 그의 아내는 돈을 아끼기 위해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장모는 딸에게 어쩌다 저런 한심한 남자와 결혼한 거냐며 매일같이 호통을 칩니다. 그 모습에 류 씨는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는 장모가 두려웠습니다. 은행에서 해고된 후 류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곽혜명을 만나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죠. 범행 수법이 무척 단순했기 때문에 류 씨는 범행 바로 다음날 경찰에 붙잡힙니다. 2017년 12월 27일 홍콩 특별행정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류 씨는 가족력을 주장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과 대화할 수 있으며 사건 당일 악마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류 씨의 변호인은 류 씨가 망상에 시달렸으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류 씨가 적극적으로 곽혜명에게 접근했고 이후 그가 벌인 짐승 같은 행위들과 곽혜명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 나온 류 씨의 주치의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가로는 류 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건 사실이지만 약물 복용 후 상태가 상당 부분 호전되었고 재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류 씨가 자기 이익을 위해 상황을 과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류 씨의 아내 역시 사건 당일 저녁 남편의 행동이 매우 정상이었으며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오전 11시 37분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시간에 걸친 상의 끝에 만장일치로 류장휘의 유죄를 판결합니다. 법원은 류장휘에게 고의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